솔직히 밥값도 아까워. 식충이가 따로 없다니까. 빨리 노망이라도 나서 요양원이나 갔으면 좋겠어. 평생을 바쳐온 가족이 자신을 기생충 취급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락 커버를 열었습니다. 띠리링 경쾌한 소리와 함께 비밀번호가 바뀌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단단히 걸렸습니다. 잠시 후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온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굳게 닫힌 이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며 그녀가 누리던 모든 세상도 이 문과 함께 영원히 잠겨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헌신짝처럼 버려진 시어머니의 우아하고도 처절한 핏빛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말자 언니네 거실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 전신 거울 앞에서는 며느리 최지은이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이리저리 몸을 비틀어 보고 있었거든요. 백화점 명품관에서나 볼 법한 가방을 손목에 걸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말자 언니는 부엌에서 행주로 식탁을 닦다가 며느리 눈치를 슬쩍 보더군요. 최지은이 거울 속 자신에게 심취해 핸드백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대학 동기들이랑 브런치 약속 있는 거 아시죠? 늦으면 차 막히니까 서둘러야겠어요. 점심은 알아서 대충 챙겨 드세요. 냉장고에 먹다 남은 김치찌개 있을 거예요. 말자 언니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서준이는 유치원 다녀오면 내가 픽업하면 되니? 최지은이 현관문을 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밥 먹다가 애 데리러 올 순 없잖아요. 아참, 그리고 세탁기 다 돌아가면 건조기에 좀 넣어주세요. 저 옷감 상하니까 구겨지지 않게 바로 꺼내서 걸어주시고요.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쾅 닫히자마자 저는 깎던 사과를 접시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유 언니, 저 여우 같은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 시어머니한테 밥 차려달라고는 못할 망정 먹다 남은 찌개나 먹으라니? 지는 밖에서 비싼 밥 사 먹으러 가면서 말자 언니가 한숨을 푹 쉬며 소파 옆 청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내버려둬라. 요즘 애들 다 저러고 산다는데 뭐 어쩌겠니? 내가 참고 살아야 집안이 조용하지. 성훈이 녀석 기 안 죽으려면 내가 며느리 비위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 언니는 익숙하게 청소기 코드를 꽂고 거실 바닥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청소기 소리가 언니의 속 타는 마음처럼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했죠. 그때였습니다. 말자 언니가 소파 쿠션 틈새를 청소기로 빨아들이다가 무언가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기계를 멈췄습니다. 쿠션 사이에 며느리가 두고 간 태블릿 PC가 끼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 얘 또 이거 두고 갔네. 칠칠 맞기는. 맨날 누워서 이거 보다가 잠들더니. 언니가 고개를 저으며 태블릿을 집어들어 탁자 위에 올려놓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지지 않았는지 번쩍하고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노란색 메신저 창이 떠 있었는데 글자 크기가 커서 제 눈에도 내용이 확 들어오더군요. 언니가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청소기 손잡이를 쥔 언니의 손등에 파르르 핏줄이 섰습니다. 제가 놀라서 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 뭘 봤길래 그래? 말자 언니는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다 말고 헛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습니다. 최지은이 친구들과 나눈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걱정 마. 오늘 내가 적당히 구슬려 놓고 나왔어. 용돈 안 줘도 칭찬 몇 마디면 알아서 집안일 다 해줘. 완전 무보수 파출부라니까. 크크크 야야, 너네 시어머니 진짜 착하다. 아니, 호구인 건가?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착하긴 무슨. 그냥 늙어서 할 일 없으니까 집안일이라도 하면서 존재감 찾는 거지. 솔직히 밥 먹는 것도 아까워. 식충이가 따로 없다니까. 빨리 노망이라도 나서 요양원이나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 집 명예 성훈 씨 앞으로 돌리지.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옆에서 언니를 보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더군요.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고 며느리 살림해주며 살아온 세월이 저 몇 줄의 글자로 난도질 당한 겁니다. 저는 당장 주머니에서 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이거 내가 다 찍어 놓을게. 나중에 저것들 앞에서 꼼짝 못하게 증거로 남겨야 해. 제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화면을 찍는 동안에도 말자 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태블릿 화면 위로 얼룩이 졌습니다.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파출부라고? 식충이?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전 재산 털어서 집 해주고, 손주 봐주고, 아침마다 밥 해먹이고. 말자 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저까지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한참을 바닥을 치며 울던 언니가 갑자기 눈물을 쓱 닦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의 눈빛이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서늘하고 독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언니가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며느리의 옷가지가 널려 있는 행거를 노려보았습니다. 짐 쌀 필요도 없다. 내 손 더러워지게 저런 것들 물건을 왜 만져? 언니는 거실로 다시 나와 현관으로 직행했습니다. 저도 영문을 몰라 언니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말자 언니가 현관 도어락의 건전지 덮개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등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묻자 언니가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꾼다. 이제부터 이 집에 전연발 한 짝도 못 들여놔. 띠리링 하는 경쾌한 설정음과 함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상단에 있는 안전고리까지 걸어 잠그고 바닥에 있는 보조키까지 꾹 눌러 2중, 3중으로 문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철커덕거리는 금속음이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대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언니가 거실벽에 붙어있는 인터폰으로 걸어가 전원 스위치를 탁 내려버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리는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라인드를 살짝 내리고 창문 틈으로 바깥을 감시할 준비를 마쳤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4시가 넘어가자 아파트 복도에 햇살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지은이었습니다.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있더군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며 스트레스 풀고 오는 길인 게 분명했습니다. 최지은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도어락 키패드 뚜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손가락을 놀렸죠. 삐삐삐. 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최지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누르더군요. 삐삐삐삐삐빅. 또다시 실패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안방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도어락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문이 안 열리네. 안에 계시죠?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말자 언니는 침대에 걸터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지은이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저 지은이라니까요. 문 좀 열어주시라니까요. 최지은이 초인종을 연타로 눌러댔지만 이미 전원이 꺼진 인터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점점 화가 난 최지은이 현관문을 발로 쿵쿵 차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라 소리가 엄청나게 울렸죠. 아니, 진짜 노망이 나셨나? 안에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문을 안 열어줘요? 사람 짜증나게 진짜. 그 소란에 옆집 203호 할머니가 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아래층 사는 새댁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계단으로 올라와 구경하더군요. 최지은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쪽팔린 건 아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남편 박성훈에게 거는 거겠죠. 최지은이 전화기에 대고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으로 와봐. 어머니가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줘. 진짜 미치겠다니까? 빨리 오라고. 최지은의 악다구니를 들으며 저는 말자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맞잡은 소나기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움쪼렸습니다. 그래, 실컷 떠들어봐라. 그 입으로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오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한 집안과 소란스러운 집방, 그 얇은 철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가 떠나가라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보던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말자 언니는 굳게 닫힌 입술을 파르르 떨며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죠. 이윽고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들기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문을 안 열어주신다고? 박성훈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이는 소리가 철문 너머까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최지은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어머니가 아까부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 혹시 안에서 쓰러지신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노망이라도 나서. 박성훈이 그 말에 더 흥분했는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엄마, 저 성훈이에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장난치지 마시고 얼른 열어요. 당연히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박성훈이 거칠게 욕을 내뱉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관리실 직원을 호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복도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아, 선생님. 이건 댁내 가정사라 저희가 마스터키로 함부로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찰을 부르시던가 하셔야지. 아니, 내 집 문 내가 열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안 된다는 거야? 비키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리실 직원을 쫓아낸 박성훈이 씩씩거리며 공구함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콱광, 쾅. 둔탁한 금속음이 도어락을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소음에 말자 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식을 기다리는 어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고 서늘했죠. 언니가 성큼성큼 걸어가 도어락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잠금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언니가 문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었습니다. 안전고리는 여전히 단단히 걸려있는 상태였죠. 문틈으로 땀범벅이 된 박성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진짜 노망 나셨어요? 왜 사람 오라가라 고생을 시켜요? 박성훈은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대뜸 삿대질부터 해댔습니다. 말자 언니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노망? 그래, 내가 노망이 나서 그동안 너희 같은 것들을 자식이라고 끼고 살았지. 박성훈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문틈 사이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이것 좀 풀고 얘기해요. 동네 창피하게 진짜. 우직근. 박성훈이 힘으로 안전고리를 잡아당기자 낡은 나사가 튕겨나가며 문이 활짝 젖혀졌습니다. 박성훈이 구둣발 그대로 거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최지은도 팔짱을 낀 채 뾰로통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노려보더군요.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실 바닥에 시커먼 흙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말자 언니가 그 발자국을 보며 허탈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 신발 벗을 예의도 없겠지. 여기가 이제 내 집처럼 만만해 보이니? 박성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엄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지은이가 뭐 잘못했어요? 밥 좀 늦게 차려줬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나이 드시더니 진짜 어린애처럼 왜 투정을 부리세요? 투정이라니. 말자 언니는 대답 대신 소파 옆 탁자에 올려두었던 A사 용지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태블릿 PC 화면을 캡처해서 급하게 뽑아다 준 것이었죠. 언니가 종이 뭉치를 박성훈과 최지은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투정? 이게 투정으로 보이니? 내 마누라가 밖에서 나를 뭐라고 씨부리고 다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박성훈이 인상을 쓰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식충이 무보수 파출부, 노망나서 빨리 죽었으면. 형광펜으로 칠해진 그 끔찍한 단어들을 읽어내려가는 박성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최지은도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박성훈이 종이를 구겨 쥐며 최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진짜 친구들한테 엄마 얘기를 이렇게 했어? 최지은이 눈을 도르르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랑 농담 따먹기 한 거야. 다들 시댁 스트레스 그렇게 풀잖아. 내가 진짜 어머니 죽으라고 했겠어? 그냥 홧김에. 말이 좀 거칠게 나온 거지. 저는 속으로 저런 앙큼한 년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박성훈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박성훈이 구겨진 종이를 바닥에 툭 던지더니 오히려 말자 언니를 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이거 훔쳐보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사생활을 이렇게 뒤지시면 어떡해요? 이거 범죄인 거 아세요? 말자 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사생활? 내 마누라가 나보고 식충이라는데 빨리 죽어서 유산이나 내놓으라는데 그게 사생활이야? 박성훈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 거참.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뒷담화도 좀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죽자고 달려드시면 어떡해요? 지은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요즘 부쩍 예민하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폐륜을 넘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짓거리였습니다. 제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와, 이 천하의 호로자식아.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박성훈과 최지은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너 방금 그 말 내가 다 녹음했다.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죽으라는데 그걸 감싸? 내가 그러고도 자식 새끼야? 박성훈이 얼굴을 찌푸리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아줌마는 뭐예요?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데요? 당장 안 나가요? 그때였습니다. 말자 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바가지였습니다. 안에는 굵은 소금이 가득 담겨 있었죠. 언니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가정사? 그래, 오늘부로 너희는 내 가족 아니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차. 언니가 소금 바가지를 그들에게 힘껏 뿌렸습니다.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박성훈과 최지은의 얼굴과 몸을 강타했습니다. 아, 어머니, 미쳤어요? 닥쳐라. 어디서 시어미한테 말대꾸야. 너희 같은 것들은 자식도 아니야. 잡기만도 못한 것들. 말자 언니는 싱크대에서 미리 받아둔 물 한 바가지까지 연달아 끼얹었습니다. 물이 튀면서 최지은의 명품 원피스와 박성훈의 양복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두 사람은 허우적거리며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가. 당장 안 나가? 10초 센다. 그 안에 안 나가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주거 침입으로 콩밥 먹고 싶으면 계속 버텨보던가. 말자 언니가 과도를 집어들어 허공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제야 겁을 집어먹은 박성훈이 최지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가.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나중에 제정신 돌아오시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두 사람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도망치듯 현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말자 언니는 보조키를 꾹 눌러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미끄러져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언니의 입에서 기어이 억눌러 왔던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소금과 물이 흥건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가가 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현관문 밖에서는 여전히 박성훈이 문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개 짖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말자 언니는 생애 처음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스스로 끊어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밤새 말자 언니 곁을 지키다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난 저는 습관처럼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세상에 그 독한 것들이 아직도 복도에 죽치고 앉아 있더군요. 박성우는 셔츠 단추가 뜯어진 채 졸고 있고 최지은은 떡진 머리를 하고 쭈그려 앉아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제가 혀를 차며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쟤네 아직도 저러고 있어. 아주 징글징글하네. 경찰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자 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더라. 올 때가 됐어.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딩동하고 열리더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준 변호사였습니다. 언니가 남편 사후 유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 인연을 맺은 사람이었죠. 강 변호사가 복도에 널브러진 두 사람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박성훈이 부스스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당신 뭐야? 왜 남의 집 앞에 서서 쳐다봐?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훈 씨, 최지은 씨 맞습니까? 저는 김말자 씨의 법률 대리인 강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최지은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박성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 엄마가 변호사를 샀다고? 웃기고 있네. 우리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변호사를 써? 당신 사기꾼이지? 엄마 쌈짓돈 뜯어먹으려는 제비족 아니야? 저는 당장이라도 나가서 저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 봉투를 꺼내더군요. 말씀 삼가십시오. 여기 김말자 씨의 위임장과 신탁 원부입니다. 어제부로 이 아파트를 포함한 김말자 씨의 모든 자산은 저희 법무법인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두 분은 지금 타인의 소유물을 무단 점거하고 계신 겁니다. 박성훈이 서류를 낚아채듯 읽어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신탁?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집이 이제 엄마 거가 아니라는 거야?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갔고 김말자 씨의 허락 없이는 아들인 당신이라도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옆에서 서류를 훔쳐보던 최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적힌 자산 목록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언니가 남편에게 물려받아 묵혀두었던 경기도 땅과 상가 건물이 줄줄이 적혀 있었거든요. 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변호사님? 여기 적힌 거 다 어머님 명의였어요? 이 상가 건물만 해도 시세가. 강 변호사가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대에 이릅니다. 김말자 씨는 자녀분들의 자립을 위해 알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만 이제 모든 관리는 제가 합니다. 그 순간 최지은의 다리가 풀렸는지 휘청거리더군요. 시어머니를 식충이라 무시했던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느낀 얼굴이었습니다. 반면 박성우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웃기지 마. 이거 다 조작이야. 우리 엄마가 무슨 빌딩이 있어? 야, 너네 엄마 꼬드겨서 재산 가로채려는 거지? 경찰 부를 거야. 박성훈이 112에 신고를 했고 곧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박성훈이 경찰에게 달려가 삿대질을 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서류 위조해서 우리 엄마 집 뺏으려고 한다고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의 변호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밤새 문 앞을 막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박성훈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거주자랑 무슨 사이십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엄마 집에 오는데 무슨 주거 침입이에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가족 분쟁은 저희가 개입하기 애매합니다. 일단 대화로 푸시고 좀 조용히 하세요. 경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강 변호사가 단호하게 경찰을 불러 세웠습니다. 경관님,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 신탁된 법인 관리 자산입니다. 관리 주체인 제가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불응하면 이건 명백한 건조물 침입죄입니다.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강 변호사가 신탁 계약서를 경찰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본 경찰관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부모 자식 싸움이 아니라 법적인 재산권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경찰관이 박성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상황이 다르네요. 법적 관리인이 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진짜 체포됩니다. 나가시죠. 뭐라고요? 아니, 내 집이라니까. 등기부상 선생님 집 아니잖아요. 빨리 이동하세요. 경찰관이 박성훈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최지은의 태세 전환은 빛보다 빨랐습니다. 수십억 자산이 눈앞에서 날아가는 걸 목격한 며느리가 경찰을 뿌리치고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성훈 씨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제 맘 아시잖아요. 저는 안방 모니터로 그 꼴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욕을 퍼붓던 입에서 저렇게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나오다니요. 말자 언니는 커튼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을지도 몰라요.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제가 건물 관리 잘할게요. 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거짓말도 가지가지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눈짓을 보내자 경찰들이 두 사람을 양쪽에서 결박했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나갑시다. 이거 이거 놓으라고. 엄마, 여보, 당신 뭐해? 어머니한테 빌라고. 으앙. 복도가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두 사람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들의 악다구니가 사라지자 복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현관문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제야 말자 언니가 도어락을 열고 문을 활짝 젖혔습니다. 정리되었습니다, 여사님. 말자 언니는 대답 대신 신발장에 챙겨두었던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쌌던 박성훈과 최지은의 짐이었습니다. 언니는 그 무거운 봉투를 질질 끌고 나가 복도 한 구석에 패대기 쳤습니다. 강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이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라 내다 버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시 찾아오면 이거 들고 꺼지라고 전해주세요. 언니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니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성벽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웅장하게 들렸습니다. 언니가 현관에 기대어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언니 잘했어. 진짜 잘했어. 제가 다가가 손을 잡자 언니가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이제 진짜 내 거야. 쓰레기 봉투 옆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들의 흔적처럼 말자 언니의 마음속에서도 자식이라는 짐이 완전히 버려진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의 소란이 있고 난 뒤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자 언니는 아들 내외를 내치고 나서 한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아무리 밉고 독한 자식이라도 제 속으로 나온 핏줄을 끊어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언니가 이대로 시들어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언니 손을 끌고 백화점 문화센터 요리교실에 등록해버렸죠. 아유, 귀찮다니까. 내가 평생 부엌에서 칼질만 하다 늙었는데 돈 내고 또 칼질을 하라고? 언니는 입이 대빨 나왔지만 막상 앞치마를 두르니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오늘 메뉴는 궁중 잡채였습니다. 젊은 강사가 계량 스푼으로 간장 몇 미리, 설탕 몇 그램 하며 가르치는데 언니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저렇게 해서 무슨 깊은 맛이 나니? 음식은 손맛이지. 언니는 강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남은 자투리 채소랑 양념을 슥슥 섞어 언니 식대로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만든 잡채와 언니가 만든 잡채가 나란히 놓이자 수강생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언니가 만든 잡채를 한 젓가락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거 간이 어쩜 이렇게 딱 맞아? 선생님 거보다 훨씬 맛있는데? 옆에 있던 새댁도 거들었습니다.
진짜요. 입에 착착 감기는 게 우리 시골 할머니가 해주던 맛이에요. 아주머니, 비결이 뭐예요? 말자 언니는 쑥스러운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비결은 무슨, 그냥 간장 좀 더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두르고 손으로 조물조물한 거지. 강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수강생들은 이미 언니 주변으로 몰려들어 레시피를 물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중년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옷차림이며 머리 모양이며 한눈에 봐도 귀티가 흐르는 분이었죠. 그 여성이 언니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언니가 얼떨떨해하며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여성은 잡채를 아주 조금 집어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더니 눈을 감고 음미하더군요. 잠시 후 눈을 뜬 여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 먹거리의 대표 한정숙입니다. 명함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식품회사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랑 언니는 눈이 둥그렇게 돼서 서로 쳐다봤죠. 한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잊혀가는 종갓집의 맛을 찾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손맛에서 딱 그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혹시 저희 브랜드와 협업해서 반찬 라인을 런칭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말자 언니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던 늙은이에요. 사업은 무슨, 언니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서 자신을 내세우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언니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떡이야? 한다고 해. 맨날 아들놈 밥상 차려주느라 썩히기엔 언니 솜씨가 너무 아깝잖아. 한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원석입니다. 다듬으면 보석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언니는 밤새 잠을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니가 부은 눈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한번 해볼까? 죽기 전에 내 이름 석자 박힌 반찬 하나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며칠 뒤 우리는 한 대표네 회사 테스트 키친으로 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쫙 깔려 있고 분위기가 살벌하더군요. 하지만 언니는 도마 앞에 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능숙하게 칼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만든 깻잎장아찌, 멸치볶음, 그리고 문제의 그 잡채가 접시에 담겼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감탄했죠. 한 대표가 계약서를 내밀며 활짝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브랜드 이름은 김말자의 할매 반찬으로 하시죠. 친근하고 믿음직스럽잖아요.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서명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 말, 자.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 위에 꼭 찍히는 순간 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누구 엄마, 누구 댁으로만 불리던 언니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겁니다. 계약금을 입금 받았다는 문자가 띠링하고 울리자 제가 언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언니, 돈 들어왔네? 가자. 오늘 돈 좀 쓰자.
우리는 곧장 백화점 명품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는 평소 같으면 가격표 보고 기겁해서 도망갔을 옷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리 최지은이 입고 다니던 그 브랜드였죠. 언니가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와 맵시 나는 슬랙스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이 돈이면 콩나물이 몇 박스인데. 제가 옷을 뺏어서 언니 등 떠밀며 탈의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콩나물 타령 좀 그만해. 언니 이제 사장님이야. 이 정도 입을 자격 충분하다고. 잠시 후 탈의실 커튼이 열리고 언니가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언니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주눅든 노인이 아니라 세련되고 당당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가 거울 속 자신을 어색하게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나, 괜찮니? 너무 주책 맞아 보이지 않아? 주책은 무슨, 진작 이렇게 입고 살았어야지. 너무 곱다, 우리 언니. 언니는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지난 세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살았던 게 억울하고 또 한편으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언니가 눈물을 훔치며 점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일시불로요. 쇼핑을 마친 우리는 백화점 꼭대기층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비싼 코스 요리를 시키고 와인도 한 병 땄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거리고 우리 앞에는 근사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언니가 와인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본다. 저도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언니 복이야.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해. 언니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먼 곳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성훈이 그놈. 내가 해준 밥 지겹다고 투정 부렸었지. 이제는 먹고 싶어도 못 먹을 거다. 내 밥은 이제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니까. 우리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통쾌한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운명 같은 기회.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짓밟혔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말자 언니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고 소녀 같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 이막의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때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암동의 번쩍거리는 홈쇼핑 스튜디오. 저는 무대 뒤편 모니터룸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말자 언니는 더 이상 주눅든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단정하게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눈빛은 베테랑 배우처럼 빛났죠. 쇼호스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ARS 연결이 지연될 정도예요. 김말자 선생님, 이 깻잎 김치 맛의 비결이 대체 뭔가요? 말자 언니가 능숙하게 깻잎 한 장을 집어들어 갓 지은 쌀밥 위에 척 얹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내 새끼들 먹인다는 마음으로 좋은 간장 달여서 한 장 한 장 씻어 담근 정성이지요. 그 내 새끼들이라는 말에
진심이 묻어나서일까요? 화면 하단에 있는 실시간 주문 그래프가 천장을 뚫을 기세로 치솟았습니다. PD가 헤드셋을 끼고 손가락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매진 임박, 매진 임박 10초 전. 쇼호스트가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습니다. 아, 지금 들리시나요? 매진입니다. 김말자의 할매 반찬 런칭 방송, 전량 매진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명이 꺼지자마자 저는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언니, 해냈어. 대박이야, 대박. 30분 만에 다 팔렸대. 말자 언니는 다리가 풀렸는지 주저앉으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나 진짜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다. 이게 진짜 다 팔린 거니? 꿈 아니지? 꿈은 무슨. 언니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야. 한정숙 대표가 꽃다발을 들고 뛰어와 언니에게 안겼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버가 다운될 뻔했대요. 당장 공장 라인 증설해야겠어요. 그날 이후 말자 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머, 반찬 할머니 아니야? 하며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했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언니를 국민 할머니, 간말자라고 부르며 찬양하는 글이 도배되었습니다. 특히 언니가 유명 토크쇼에 나가서 덤덤하게 풀어놓은 인생 이야기는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언니는 방송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당했던 서러움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거든요.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했어요. 내 이름도 잊고 살았지.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나를 식충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호구였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네티즌 수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충이 며느리 신상 털기, 폐륜 아들 찾기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죠. 며칠 뒤 강준 변호사가 사무실로 찾아와 통쾌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사님, 축하드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자 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또 계약건인가요? 강 변호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 소식입니다. 화면에는 박성훈이 다니던 회사 게시판 캡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박 대리, 방송에 나온 그 폐륜 아들 맞음. 회사 이미지 망치지 말고 나가라.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신상이 털리는 바람에 박성훈 씨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며느님인 최지은 씨도 맘카페에서 매장당해서 동네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신세고요. 듣자 하니 월세도 못 내서 보증금 까먹고 고시원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꼴 좋다. 인과응보지, 인과응보야. 좁아터진 고시원에서 컵라면이나 먹고 있겠네. 말자 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지들이 뿌린 씨앗, 지들이 거두는 거지. 내 알 바 아니다. 언니는 이제 정말로 미련을 털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언니가 사업 수익으로 계약한 곳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것도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예전에 최지은이 어머니,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라고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곳이었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최고급 가구들을 나르는 동안 저는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와, 언니, 여기가 진짜 언니 집이야? 운동장이다, 운동장. 저기 한강 보이는 것 좀 봐. 거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말자 언니가 와인잔 2개를 들고 다가와 저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언니는 예전에 그 뽀글머리 파마를 풀고 세련된 단발머리에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죠. 누가 봐도 성공한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받아라. 오늘을 기념해야지. 언니, 진짜 축하해. 나 언니 옆집 살면서 이런 구경도 다 해보고 출세했다. 우리가 웃으며 건배를 하려는데 언니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 자동차 스마트키였습니다. 가운데에 외제차 로고가 번쩍거리고 있었죠. 언니, 이게 뭐야? 제가 놀라서 묻자 언니가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내 거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뒀어. 빨간색으로 뽑았다. 아니, 언니, 이걸 왜 나한테 줘? 나 차 못 몰아. 너무 비싸잖아.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 집구석에서 식충이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었을 거야. 내가 태블릿 발견해주고 짐 싸주고 내 옆에서 울어주고 내가 내 은인이야. 이 정도 받을 자격 차고 넘쳐. 언니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나 진짜 고마워. 나 평생 언니 기사 노릇할게. 어디든 가자.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한강을 바라보며 울다가 웃다가 했습니다. 발밑으로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우리가 겪어온 지옥 같은 시간들은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언니가 눈물을 닦으며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하다. 진짜 행복해.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다. 그날 밤 우리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찬란한 성벽 안으로 그 어떤 불행도 감히 침범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운명은 참 짓궂기도 합니다. 가장 높이 날아올랐을 때 가장 깊은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검은 그림자가 언니의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말자 언니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지만 그만큼 언니의 몸은 빠르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공장을 돌고 오후에는 방송 녹화를 하고 저녁에는 밀려드는 결제 서류를 검토하느라 하루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허다했거든요. 제가 옆에서 좀 쉬어가며 하라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렸지만 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지. 그리고 나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거 생각보다 신나.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언니는 링거 투혼을 발휘하며 웃어 보였지만 그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기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제2공장 부지를 시찰하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의 브리핑을 듣던 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놀라서 부축하려는데 언니의 입에서 쿨럭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피가 흩뿌려지는 그 끔찍한 광경에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언니, 말자 언니. 언니는 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우리는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는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나온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폐렴이 폐혈증으로 번졌습니다. 면역력이 바닥이라 장기 부전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제 겨우 행복해졌는데 죽다니요. 언니는 산소 호흡기를 쓴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기사가 터졌습니다. 국민 할머니 김말자 과로로 쓰러져. 위독한 상태 뉴스가 나가자마자 병원 로비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틈을 비집고 나타난 불청객들이 있었습니다. 박성훈과 최지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못 씻은 듯 꾀재재한 몰골이었지만 눈빛만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라니까. 아들이 엄마 면회 가는데 왜 막아? 당신들 뭐야? 제가 달려나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꺼져? 박성훈이 저를 보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아줌마. 잘 만났네. 우리 엄마 죽어가는데 옆집 아줌마가 보호자 노릇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제 핏줄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비키쇼. 최지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주머니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괜히 유산 노리고 알짱거리지 마시고 빠지세요. 어쩜 저렇게 천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유산 이야기부터 꺼내는 저들이 정녕 사람이란 말입니까? 제가 몸으로 병실문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유산? 꿈 깨라. 언니가 너희 줄 돈 10원 한 장도 안 남겼어. 강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강 변호사라는 말에 박성훈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는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까지 들려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 오기 전에 처리해야지. 비켜. 박성훈이 저를 힘껏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며 팔꿈치를 찧었습니다. 그 틈을 타 박성훈과 최지은이 중환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악을 쓰며 기어들어가 뒤를 쫓았습니다. 병실 안 말자 언니는 각종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희미하게 있는 듯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박성훈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 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걱정이나 슬픔 따위는 전혀 없는 오직 탐욕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저 성훈이에요. 제 말 들리죠?
말자 언니가 힘겹게 눈을 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 서린 김 때문에 언니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성훈이 서류를 펼쳐 침대 위에 올렸습니다. 재산관리 및 처분 위임장 큼지막한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하나만 찍으면 돼요. 엄마 아프시니까 제가 대신 회사랑 재산 관리해 드릴게요. 그 변호사놈 믿지 마세요. 걔가 엄마 돈 다 꿀꺽하려는 사기꾼이라니까요. 아들이 해야죠, 아들이. 박성훈이 언니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언니의 손등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언니가 미약하게 고개를 저으며 손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옆에서 최지은이 망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해. 의사 오기 전에 빨리 찍으라고. 박성훈이 인주 뚜껑을 열고 언니의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덕지덕지 묻혔습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죽기 전에 아들한테 좋은 일 한번 하고 가셔야죠.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강도질이었습니다. 저는 아픈 팔을 부여잡고 일어나 박성훈의 팔을 매달렸습니다. 이 미친놈아, 이거 나. 언니 손 놓으라고. 박성훈이 팔꿈치로 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소리와 함께 저는 다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니의 손가락을 서류의 서명란으로 가져갔습니다. 말자 언니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언니가 무언가 웅얼거렸지만 씩씩거리는 기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니의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크게 들썩거리더니 침대 옆에 있는 심전도 모니터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숫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그래프 파형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혈압이 뚝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 수치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박성훈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의 손이 힘없이 침대 시트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시트에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최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왜 이래? 죽는 거 아니야? 여보, 어떡해. 저는 바닥을 기어 침대 머리맡에 있는 빨간색 비상 호출벨을 손바닥으로 마구 눌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죽어요. 의사 선생님. 병실 문이 쾅 열리며 파란색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심정지 올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하고 삽관 세트 가져와요. 간호사들이 침대 주변을 에워싸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보호자분들 비키세요. 나가세요. 의료진의 고함 소리와 기계음,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뒤섞인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성훈은 그 와중에도 위조 서류를 챙겨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람이, 아니 자식이 부모의 목숨보다 종이 쪼가리를 더 챙기는 그 모습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사가 언니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쿵. 규칙적인 압박 소리가 제 심장까지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떠밀려 구석으로 밀려나면서도 언니의 창백한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만 달라고. 저 악마들에게 보란 듯이 일어나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모니터의 붉은 숫자는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떨어지고만 있었습니다. 비키세요. 제세동기 충전. 물러서세요. 의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쾅 하는 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말자 언니의 가슴 위로 내려앉을 때마다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침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비명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이요. 언니, 제발 눈 좀 떠봐. 이렇게 가면 안 돼. 억울해서 어떻게 가.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병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한 틈을 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훈과 최지은이었습니다. 박성훈은 언니의 지장이 찍힌 위조 서류를 양복 안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최지은의 손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야, 튀어. 경찰 오기 전에 나가야 돼. 아, 알았어. 어머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야? 일단 서류 챙겼으니까 빨리 나가자고.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밟다시피 하며 병실 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쫓아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풀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병실 문을 벌컥 열어젖힌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문 밖에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얼굴을 한 남자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강준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법원 집행관들이 병풍처럼 서서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 변호사?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강 변호사는 대답 대신 박성훈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죠. 강 변호사가 박성훈의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붉은 인주가 번진 재산관리 위임장. 그것을 확인한 강 변호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의식불명인 환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다가 지장을 찍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박성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찍으라고 해서 효도하려고. 효도? 사문서 위조에 특수절도 미수 그리고 존속상해까지. 효도가 아니라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강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순식간에 박성훈과 최지은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최지은이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임신부야. 임산부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임신은커녕 배에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대더군요. 강 변호사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최지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임신부?
검찰 조사실 가서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여기 김말자 님께서 건강하실 때 미리 작성해 두신 임의의견 계약서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의식을 잃게 되면 모든 법적 권한은 저와 법무법인에 일임한다는 내용이죠. 즉, 당신들은 처음부터 아무 권한도 없었습니다. 최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한 거겠죠. 그때였습니다. 의료진 쪽에서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이탈 돌아왔습니다. 혈압 정상, 맥박 정상, 휴, 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말자 언니의 가슴이 다시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나가던 박성훈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 성훈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쟤들이 저 잡아가요. 언니의 시선이 천천히 아들을 향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들의 비굴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박성훈이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엄마, 변호사한테 말 좀 해주세요. 아들이잖아요. 한 번만 봐달라고 하세요. 네, 엄마. 말자 언니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아들을 외면하고 하얀 병실 벽을 바라보는 언니의 등. 그것은 그 어떤 욕설이나 고함보다 더 무섭고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경찰관들이 박성훈과 최지은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여보, 당신 뭐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 으악. 복도가 떠나가라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병실에는 다시 기계음과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여사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푹 쉬십시오. 뒤처리는 제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언니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언니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엉엉 울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진짜 나 두고 가는 줄 알았잖아. 언니가 힘겨운 손길로 제 손을 툭툭 쳤습니다. 마치 울지 마라, 나 안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말자 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강인한 정신력 덕분인지 회복 속도가 기적적으로 빨랐습니다. 강 변호사는 매일같이 병실로 출근 도장을 찍으며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박성훈 씨와 최지은 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보석 신청을 했지만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기각되었습니다. 언니가 사과를 깎고 있는 저를 보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것들 아직도 지들이 부부라고 하던가요? 강 변호사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로 내 탓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최지은 씨는 박성훈 씨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박성훈 씨는 최지은 씨가 재산 욕심에 자기를 부추겼다며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진흙탕 싸움이 따로 없습니다.
언니는 창밖의 마른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콩밥 먹으면서 정신 좀 차리겠지. 변호사님,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아주 호되게 처벌해 주세요. 네, 여사님.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여사님 재산에 대한 유류분 포기각서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여사님의 재산에 대해 일원 한 푼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언니는 저에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야, 서랍에 있는 가위 좀 다오. 가위는 뭐하게? 언니는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성훈이 대학 졸업식 날 며느리와 넷이서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언니는 망설임 없이 가위를 들었습니다. 싹둑 싹둑. 사진 속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조각조각 잘려 쓰레기통으로 떨어졌습니다. 언니의 손에는 오직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내 인생의 잡기들은 다 물러갔어. 언니가 잘려나간 사진 조각들을 휴지통에 털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후련해 보이는지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김말자. 이제 아프지 말고 꽃길만 걷자. 한 달 뒤 드디어 퇴원날이 밝았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는 언니의 퇴원을 축하하는 팬들이 보낸 화환과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언니는 두꺼운 코트를 여미고 선글라스를 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그래, 가자. 펜트하우스가 기다린다. 우리는 서로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우리 두 사람의 발걸음은 봄날의 소풍을 가는 아이들처럼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더 완벽한 자리로 나아갈 준비가 끝난 것이죠. 어느덧 해가 바뀌고 계절이 다시 한 바퀴를 돌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고 비정하게 돌아가더군요.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국민 할머니 폐륜 아들 사건도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죠. 박성우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과자라는 빨간 줄이 그어진 30대 남자를 받아주는 회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낮에는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고시원을 전전한다고 하더군요. 그 잘나빠진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내팽개친 지 오래일 겁니다. 최지은은 더 비참했습니다. 박성훈과는 서로 내 탓이라며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결국 진흙탕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 시달리다 못해 친정으로 도망쳤지만 친정 부모님조차 동네 망신 다 시킨다며 문전박대했다고 하네요. 동네 마트 캐셔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마스크를 써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통에 하루 만에 그만뒀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말자 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김말자의 할매 반찬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 수출까지 논의할 정도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주방에서 땀 흘리며 배추를 절이지 않습니다.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본인은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나 진정한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야, 나 이제 일 안 한다. 평생 뼈 빠지게 일했으면 됐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갈 수는 없잖니. 언니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선글라스를 끼며 했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자유의 날이자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계 일주를 떠나는 날입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이민 가방 2개가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드레스룸에서 화려한 원피스들을 꺼내오며 물었습니다. 이거 봐라. 지중해 가서 입으려고 산 건데 너무 야하지 않니? 등이 훤히 파인 파란색 실크 원피스였습니다.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야하긴 뭐가 야해. 언니 몸매가 아직 20대 저리 가라인데. 거기 가면 할머니들도 비키니 입고 다닌대. 당당하게 입어. 언니가 소녀처럼 까르르 웃으며 가방에 옷을 챙겨 넣었습니다. 짐을 다 싼 우리는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휘둘러 보더군요. 이 집은 언니의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이자 외로움을 견뎌낸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미련 없이 두고 떠날 수 있을 만큼 언니의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가자. 세상 구경하러.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뒷좌석에서 언니는 창밖을 스치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생각해? 혹시 걔네들 생각나? 언니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걔네들이 왜 생각나니? 그냥 내 지난 청춘이 생각나서 그런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 키우느라 비행기 한 번 못 타봤잖아. 남들은 신혼여행이다 효도 관광이다 잘만 다니던데 나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싶어서 이제부터라도 실컷 다니면 되지. 우리 죽을 때까지 비행기 마일리지 다 쓰고 죽자. 그래, 그러자. 아주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오자.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전용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티켓을 발권해주는 동안 언니는 여권을 만지작거리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생애 첫 여권. 그 안에 찍힌 도장 하나 없지만 이제 곧 전 세계의 도장으로 가득 채워질 여권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 승무원이 웰컴 샴페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넓은 좌석에 다리를 쭉 뻗고 누운 언니가 샴페인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야, 좋다. 돈이 좋긴 좋구나. 구름 위에서 술도 마시고. 언니, 촌스럽게 왜 그래? 익숙한 척해. 우리는 낄낄거리며 건배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언니는 긴 한숨과 함께 묵은 체증을 다 뱉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언니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가난도, 고된 노동도, 그리고 배신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파란 하늘과 자유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뒤 우리는 지중해의 어느 항구에서 크루즈선에 올랐습니다.
빌딩만 한 거대한 배가 쪽빛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수영장이 있고 밤마다 파티가 열리는 그야말로 꿈의 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베드에 누워 모히또를 마시며 따뜻한 햇살을 즐겼습니다. 지중해의 바람은 서울의 칼바람과는 달리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언니가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야, 나 여기서 살고 싶다. 한국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늙어 죽으면 안 되나? 무슨 소리야? 아직 가볼 데가 얼마나 많은데. 파리도 가야 하고 뉴욕도 가야지. 저녁이 되자 갑판 위에서는 댄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라이브 밴드가 감미로운 재즈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은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까 챙겨왔던 그 파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은 언니는 그 누구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발의 멋진 외국인 신사가 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언니가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 얘 뭐라는 거니? 제가 웃으며 통역해 주었습니다. 춤추자는데? 언니 맘에 든대. 언니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어머, 주책이야. 내가 무슨 춤을 춰? 라고 말하면서도 언니의 손은 이미 그 신사의 손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수줍게 웃으며 무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음악에 맞춰 천천히 왈츠를 추는 언니의 모습은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평생 고무장갑 끼고 억척스럽게 살았던 손이 이제는 낯선 신사의 어깨 위에 우아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눈시울이 젖어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친구라는 게, 저 멋진 여자가 그 힘든 세월을 이겨내고 여기 서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화면 속 언니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던 식충이도 아니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을 온전히 즐기는 여자, 김말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춤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언니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야, 나 심장 터지는 줄 알았다. 근데 너무 재밌다. 나 춤바람 나는 거 아니니? 나면 어때? 언니 싱글인데 마음껏 즐겨. 우리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칵테일 잔을 기울였습니다. 검푸른 바다 위로 달빛이 길을 내고 크루즈는 그 빛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먼 바다를 응시하며 독백하듯 말했습니다.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죽으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여기 이러고 있으니 말이야. 그러게, 사람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야지.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 인생의 봄날은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지금이 봄날이었어.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맞아. 우리 말자 씨 전성기는 지금부터지. 언니는 잔에 남은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바다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 박성훈, 최지은,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더 잘 살 거다. 아니, 나는 이미 최고로 잘 살고 있다. 언니의 외침이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한바탕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어둠을 뚫고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죠. 말자 언니의 인생 항해도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불사조들이니까요.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언니의 미소가 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 김말자,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희생만을 강요받던 말자 씨가 스스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 참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녀가 닫아버린 문은 폐륜을 저지른 자식들에겐 영원한 단절이었지만 말자 씨 본인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비상구가 되어 주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작 소중한 나를 잊고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진짜 봄날은 나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그 순간 찾아온다는 것을요. 지중해의 푸른 바다 위에서 멋진 왈츠를 추고 있을 말자 씨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가슴 뛰는 설렘과 당당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언제나 누구보다 빛나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